오늘 회차 주제는 커리어 후반부에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질문들이에요. 연봉은 올랐는데 왜 돈이 안 모이냐는 사연, 전직의 적기가 언제냐는 사연, 이직이란 걸 왜 하는 거냐는 사연, 한국에 돌아왔는데 실패한 거냐는 사연,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독립하면 어떻겠냐는 사연, 이렇게 5이 들어왔어요.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연봉은 올랐는데 돈이 안 모이신다는 분 사연이에요. 저 작년에 이직하면서 연봉이 꽤 올랐거든요. 오퍼레터 숫자만 보면 확실히 오른 게 맞는데요. 이상하게 돈이 안 모여요. 제가 그냥 씀씀이가 해퍼진 걸까요? 그 기분 저도 겪어봤어요. 오퍼레터에 적힌 숫자랑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씀씀이부터 의심하기 전에 명세서를 한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크게 4갈래로 나뉘거든요. 먼저 세금이랑 사회보험이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일본은 연봉이 오르면 떼가는 비율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중견소득층쯤 되면 오른 연봉에서 30~40%는 통장에 닿기 전에 빠져요. 연봉 1,000만 엔 넘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문 데는 이런 배경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수의 재료가 전부 현금이 아닌 경우예요. 미국계나 큰 벤처로 갈수록 총보수의 절반 넘게 주식으로 주더라고요. 그 주식이 몇 년에 걸쳐 나눠 들어오니까 첫 해에는 액면화만큼 손에 안 쥐어져요. 일본계도 상여가 1년에 2번이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은 명세서보다 얇거든요. 세 번째는 기본급만 보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총보수 안에는 기본급이랑 상여, 주식, 고정잔업, 수당이 다 섞여 있거든요. 특히 고정잔업이 들어간 오퍼는 액수가 커 보여도 시급으로 환산하면 달라져요. 오퍼를 비교할 때 기본급만 나란히 놓으면 오판하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이직이 리셋해버린 것들이 있어요. 퇴직금이랑 기업연금은 근속 연수룰에 걸려서 카운트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요. 아직 못 받은 주식은 소멸하고 유급휴가도 처음 반년은 아예 없어요. 올라간 연봉이 이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이면 체감저축은 제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인다고 느껴지면 습관을 탓하기 전에 명세서 구조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퍼를 받을 땐 기본급 말고 세후 현금이랑 주식, 리셋 비용까지 같이 계산해 보세요. 저도 몇 번 겪고 나서야 이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전직 타이밍 고민하시는 분 사연이에요. 지금 회사 2년 조금 넘게 다녔어요. 저 일은 손에 익었고 더 배울 것도 슬슬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헤드헌터한테서 연락도 오고요. 근데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지금 움직이면 너무 빠른가 싶어서요. 도대체 몇 년이 적당한 걸까요? 2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헤드헌터 연락까지 왔다는 거네요. 손에 익었다 싶은 순간에 꼭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도 2년 반쯤 됐을 때 똑같이 재봤어요. 지금 나가면 너무 이른가? 더 있으면 물러터지나. 근데 일본에서는 3년이라는 선이 생각보다 세게 박혀 있어요. 퇴직금이나 기업연금이 근속으로 계산되는데 3년을 못 채우면 받는 게 확 줄거든요. 사람들 인식도 비슷해요. 2년, 3년쯤 붙어 있었으면 좀 옮겨 다녔어도 크게 안 본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횟수도 궁금하실 텐데요. 한두 번까지는 거의 신경 안 쓰는데 3번째부터 눈이 좀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4번, 5번이면 끝이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4번을 넘어도 자리 잡는 사람이 절반을 훌쩍 넘어요. 결국 횟수보다 왜 옮겼는지를 말로 풀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3년에서 5년 사이를 제일 편하게 봐요. 적응하는데 1년, 성과 내는데 2, 3년, 거기에 승진이나 큰 안건 하나까지. 이야기가 한 바퀴 도는 기간이거든요. 반대로 같은 직급에서 7년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좀 물러지더라고요. 자리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보는 값은 슬금슬금 내려가고요. 그리고 나이라는 유효기간도 같이 봐야 해요. 옮길 때 연봉이 뛰는 폭은 20대 초반이 제일 크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요. 45세를 넘기면 오히려 깎이는 쪽으로 돌아서고요. 그래서 28배에서 35 사이, 여기서 한두 장 잘 쓰면 평생 버는 돈이 꽤 달라져요. 물론 50대에도 옮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스킬 있고 없고에 따라 아주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년마다라는 주기로는 안 세요. 평생 쓸 카드가 서너 장, 많아야 5장이다 이렇게 봐요. 20대에 한두 장, 30대에 한두 장. 그게 본 게임이에요. 40대 넘어가면 새 판을 짜기보다 지금 업계 안에서 올라가고 오래 다닌 값을 챙기는 쪽이 낫고요. 카드는 직급이나 급여가 한 칸 점프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반이라는 지금 숫자만 보고 조급해할 건 아닌 것 같아요. 3년이라는 선을 한번 넘겨보고 손에 든 카드가 몇 장 남았는지 세어보는 거죠. 빠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직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 사연이에요. 저 지금 회사 3년 차인데요. 주변에서 다들 한 번씩 옮기니까 저도 슬슬 이직 준비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근데 막상 왜 옮기려는 거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직이란 걸 다들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 저는 오히려 반가웠어요. 보통은 그 질문을 건너뛰고 공고부터 열거든요. 저도 개발자로 일하다 컨설팅 쪽으로 옮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솔직히 스스로한테 왜 옮기는지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남들이 좋다니까, 연봉이 오른다니까 딱 그 정도였거든요. 옮기고 한참 지나서야 내가 뭘 바랐던 건지 뒤늦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직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갈래로 갈리더라고요. 연봉하고 직급을 한 번에 올리고 싶은 사람, 경력의 서사를 새로 쓰고 싶은 사람, 안정하고 워라밸을 지키고 싶은 사람, 본업 말고도 수입축을 여러 개 두고 싶은 사람, 노리는 회사도 네 갈래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문을 두드리게 돼요. 옮기면 얻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연봉이 점프하고 레벨이 다시 매겨지고 환경이 리셋되죠. 근데 조용히 같이 리셋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유급휴가가 처음 6달은 0일에서 다시 시작하고요. 퇴직금하고 기업연금은 3년 룰에 걸려서 카운트가 초기화돼요.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유급휴가는 6년 반, 연금은 3년이 걸리거든요. 이 시간표를 모르고 옮기면 손해가 이익을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직카드는 평생 서너 장, 많아야 5장이래요. 실제로 생애 평균 전직 횟수가 2~3번이거든요. 전직으로 임금이 오르는 폭은 20대에 제일 크고 45세가 넘어가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를 쓸 시기는 20대에서 30대 중반, 전반전이에요. 전반전에 전략적으로 한두 번 옮기면 생애 임금이 5천만 엔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평균만큼 옮기면 오히려 생애 임금이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옮기는 일 자체를 목표로 두진 않으려고 해요. 뭘 이루고 싶은지가 먼저 서고 나면 옮길지 말지는 그 다음에 따라오더라고요. 공고를 보고 부랴부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한테 공고가 계기가 되는 순서로요. 저는 오늘 사연 주신 분이 이미 그 질문을 꺼내셨으니까 절반은 오셨다고 봐요. 네 번째는 한국에 돌아오신 분 사연이에요. 일본에서 4년 정도 일하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막상 돌아오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못 버티고 접은 건가? 돌아온 거 실패한 걸까요? 돌아왔다고 해서 그 4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돌아갈까 생각한 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나 지금 접는 건가? 하는. 근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지나온 길을 쭉 놓고 보면요. 돌아오는 게 딱히 실패카는 아니더라고요. 일본에 오래 남는 사람도 있고요. 3년에서 6년쯤 경력 쌓아서 글로벌 회사로 다시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한참 뒤에 창업하거나 아예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돌아오는 것도 그중 한 갈래고요. 다만 마음이랑 별개로 숫자는 좀 짚고 가야 해요. 올해 5월 기준으로 한국은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은 국면이거든요. 일본은 아직 사람을 구하는 쪽이고요. 돌아오는 순간 사람 구하던 시장에서 좁아진 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자리가 옮겨진다는 것만 인정하고 준비하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도 일본에서 얻은 건 안 없어져요. 한국어에 일본어에 영어까지 되는 사람 생각보다 찾는 자리가 있거든요. 한국계 회사 일본법인 쪽은 요즘 한국어랑 영어 같이 되는 사람을 더 찾더라고요.
일본계 회사 한국법인 거쳐서 다시 본사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요.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쌓은 언어랑 경력을 어느 자리에 다시 꽂을지가 진짜 질문이에요. 실패인지 아닌지는 돌아온 다음에 뭘 다시 꽂느냐에서 갈리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돌아온 그날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마지막은 독립을 고민하시는 분 사연이에요.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좀 답답해요. 차라리 나와서 내 채널이나 사업을 해볼까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아무 안전장치 없이 그냥 나오는 게 맞나? 그게 무섭더라고요. 선배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상상은 사실 다 접고 나가고 싶다는 마음보다 안전장치 없이 나오는 게 무섭다는 쪽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근데 나오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은 아예 그만두기 전에 부업이라는 중간 단계가 먼저 넓어졌어요. 2018년에 취업규칙에서 부업을 막던 문구가 빠졌고요. 2022년 여름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다시 손질됐어요. 2027년도부터는 원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 부업할 수 있게 하자는 방향이더라고요. 그런데 제도가 열린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은 거리가 좀 있어요. 회사가 부업을 봐주는 비율은 절반을 넘겼는데요. 정작 직원이 실제로 하고 있는 비율은 열에 하나 정도예요. 그나마 20대 남성은 5에 하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내보내는 건 괜찮은데 바깥 사람을 받는 건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예요. 다른 회사 사람을 부업으로 받아주는 곳은 넷 중 하나쯤이거든요. 한 조사에서는 부업을 금지하는 회사가 인정하는 회사보다 아직 많았어요. 그리고 회사 종류마다 온도가 꽤 달라요. 외작의 IT는 이해 충돌만 관리하면 거의 자유롭고요. 컨설이나 전문 사무소는 봐주는 편이지만 고객이랑 겹치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일본계 대기업은 신고하고 허가받는 구조라 승인 유효기간이나 시간 상한이 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생각이 있다면 회사를 고르는 단계에서 미리 챙길 게 있어요. 취업규칙에 부업 조항이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원문을 보고요. 주민세는 따로 내는 쪽으로 처리하고 부업 소득은 연 20만엔 선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근로시간 상한이랑 건강관리도 회사가 챙기는 부분이라 같이 봐두면 좋아요. 완전히 혼자서는 독립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는 저도 확실한 숫자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열어둘게요. 저는 나오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기둥을 하나 더 세우는 일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5사연 다 들어봤네요. 연봉이 올라도 돈이 안 모이는 이유엔 세금, 사회보험 같은 재료가 숨어 있다는 것도 봤고, 전직의 적기는 3년에서 5년 사이를 편하게 보되 나이라는 유효기간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것도 짚었어요. 이직카드는 평생 선어장뿐이라는 것, 한국으로 돌아온 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도 봤고요. 독립을 생각한다면 회사를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챙길 게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세한 숫자랑 근거는 설명란에 정리해뒀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오늘까지 10번의 회차로 여러 사연을 같이 들어봤네요. 다음에도 또 다른 사연 들고 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